안녕하세요. 여의도연구원장 지상욱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고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 대담 프로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소통 대통입니다. 그 뜻은 소통하면 대통한다. 작은 일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의 부족함을 낱낱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욕먹을 각오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많은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리 칭찬도 해주시지만 저희들이 비판받아야 될, 바뀌어야 될, 또 세게 한번 욕먹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 작가님은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신데요. 네. 과감한 추론. 이제 우리가 알던 기업들이 곧 사라진다는 거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가적으로 자꾸 규제를 걸고 사다리 걷어차기가 너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변했다.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을 대안 세력으로 아직 보지 않는다. 과연 국민의 돈이 어떤 정치 세력으로 어떻게 합법화돼서 지원이 되는지. 사기꾼도 한 표, 그리고 애국지사도 한 표란 말이죠. 예. 기본적으로 사과를 왜 안 하냐라는 거에서 네. 사과를 하면 우상이 깨지게 돼요. 네. 우리나라 국민이 어쨌든 그렇게 차가운 바닷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목숨하고 김정은의 말 두 마디하고의 값이 등가냐고요. 그럼 뭐 교전이라도 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교전했어야죠. 정치 방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도 하는데.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깜깜이 상태에서 네. 언제까지 코로나가 제1순위일 수 있는가.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연구원 지상욱입니다. 이번에 여의도연구원에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소통이 잘 돼야 국민께 어떤 저희들의 생각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국민 여러분의 정말 귀한 의견과 비판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분들 만나면 우리가 평소에 듣던 얘기만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발상으로 우리 오늘 유재일 작가님 같은 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바뀔 수 있을까,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네. 이 장소 어떻습니까? 창의문의 뜰. 여기요? 좋은데요? 저도 네. 옛날에 그 종로에서 살았었는데 네. 아직도 이렇게 옛날의 집을 네. 개조해서 역사를 지키고 있는 이런 그 찻집이 있다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찻집을 내주신 우리 정영분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유 작가님은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신데요. 네. 요새 국민들이 유튜브에 네. 열광하는 이유는 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브는 일단은 그 형식 기존에 있었던 그 형식을 파괴하고 이제 부드럽게 다가가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부작용도 좀 많긴 하지만 새로운 플랫폼이 또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게 많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감한 추론 이런 것도 좀 가능하고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로 방송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네. 어떤 중간 절차 없이 네. 국민이 보시고 감동하시고 또 평가하시는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그 일환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뭐 이제 쌍방향적이니까. 쌍방향적이다. 네, 댓글도 바로바로 이제 해서 자기의 의견도 표출할 수 있고. 예. 일방적인 미디어는 아니니까 예. 더 호응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된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처음 우리 유 작가님이 보실 때 네.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의 좌표, 네. 무엇은 옳고 무엇은 잘못됐다고 보인다라는 네. 걸 크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일단 늙고 있죠. 늙고 있고 지금 청년들 태어나지도 않고 있고 태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노동시장에 편입도 못 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대기업 그런데 이제 평균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던 기업들이 곧 사라진다는 거죠. 전부 다 해외로 나가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 과연 대한민국이 산업 기반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까 심히 우려가 되죠. 그러면 지금 산업 기반이라는 거는 네. 지금 정치권에서 나와 있는 네. 또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네. 경제 3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거하고 연관지어서는 어떻게 우리 유 작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저는 이제 금융하고 많이 연결돼서 뭔데 경제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행동의 사무처장이기도 한데 그 금융이 많이 망가진 걸 보거든요. 네. 금융이 많이 망가진 상태를 보면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새 최근 들어서 그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새롭게 우리 전략적으로 뜬 분야가 없어요. 최근에 뭐 드론이 됐건 요새 지나다니는 킥보드가 됐든 네. 뭐 세그웨이가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순간 새로 생기는 제품들, 온라인 서비스 이런 거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보이질 않아요. 네. 투자도 없고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만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 사이에서의 서로 이해관계를 두고 뭐 막 싸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건 없고 고인물이 돼서 나라 전체의 산업 기반이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은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지키는 걸로 인해서 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네. AI 시대라든지 그쪽을 향해 나가는 어떤 산업의 개혁, 네. 발전이 더디다. 지금 못 나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싸이월드라는 것도 있었고, 네. 뭐 이제 네이트온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페이스북이니 뭐 스냅챗이니 어떤 거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서비스가 국내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온라인의 서비스 뭐 이런 거로 자리 잡는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신규 사업 모델을 만들었었던 IT 산업 분야에서도 네. 신규 사업 모델을 만들었었던 대한민국이었는데 세계 최초 그런 것들 많았는데 어느 순간 세계 최초는커녕 이제 세계 둘째 셋째도 안 되는 네. 뭐 그런 혁신성을 벌써 IT 산업에서도 잃은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플랫폼 사업, 네. 플랫폼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네. IT 또 AI 4차 산업 시대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거를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그 산업을 가기 위해선 플랫폼이 필요한데 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가적으로 자꾸 규제를 걸고 하기 때문에 결국 구글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역설적인 현상. 유럽 같은 경우 지금 구글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글에 모든 정보가 모이고 빅데이터를 이제 양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그 시대를 우리가 지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존의 플랫폼을 양성하거나 육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외국 걸 데려다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정보는 외국으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있어서도 그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단기적인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많은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금융도 너무 단기로 움직이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보지만 이거는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라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걸 빙자한 사기극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가가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젊은 서비스는 젊은 기업가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 지나면 그 다음 세대에서 벌어진 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문화 세대에 맞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네이버니 이런 데도 자기네들은 386세대 그분들도 86세대인데 그분들이 자기가 성장했을 때의 경험을 그 다음 세대가 그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오히려 사다리 걷어차기가 너무 많다고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플랫폼도 있지만 신규 플랫폼들이 같이 성장을 해줘야 되고 그 신규 플랫폼들은 또 젊은 기업가들에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그 우리 유 작가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한때는 굉장히 그 민주당을 지지하셨고 그렇죠. 또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어느 순간인가 실망을 하셔서 그렇다고 뭐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네. 지금 유튜브에서는 지금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많이 하시는 걸로 들었거든요. 네. 그때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변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이렇게 변하지 않았고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저쪽이 변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고 네. 뭐 유튜브에서 가장 어차피 요새 뭐 이제 대개면 댓글면 그러는데 거기에 그 어떻게 보면은 제일 상징적인 인물이었었던 적도 있었고 네. 근데 저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되게 실망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쪽에서의 문제들. 네. 근데 그때 이 금융 쪽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관찰했었던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발견했던 사람들이 조국 펀드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점은 개선 안 되고 속된 말로 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추구하는 좀 나쁜 말로 하면 해먹는 그게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네. 정치권 언저리에서 있는 이런 금융업자들 그리고 그 금감원 사람들 네. 그리고 이 청와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이러면 나라의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는 네. 뭐 이런 입장인 것도 예.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그러니까 저는 양쪽의 문제를 다 받은 상태에서 네. 한쪽이라도 반성을 하고 문제를 좀 고치는 세력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100% 동감인 게 네. 제가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우리의 좌표와 국민들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 인식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 지금 우리 한계점이더라. 네. 우리가 예전 우리 정부 때 잘못한 점 때문에 네. 정권을 교체 당했고, 근데 정권을 교체한 지 문재인 정권이 사실 뭐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뭐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 새로운 적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거기에 또 신물이 난 국민들께서 그러면 대안 세력이 누구냐고 쳐다봤을 때 우리 국민의힘을 대안 세력으로 아직 보지 않는다. 또 정권을 그쪽으로 이양을 해주면 너희는 변하지 않고 또 옛날 버릇대로 또 그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벽이 아직 있더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 정치권에 되게 실망을 하는 게 그리고 기업들, 금융한테도 되게 실망을 하는 게 이들이 가장 쉬운 수익 모델을 봐요. 국가 예산 따먹는 거. 네. 그러니까 정치가 국가 예산에 접근해서 사업권을 따내고 네. 안정적인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건 정부 입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조국 펀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번에 뭐 신재생 에너지, 네. 뭐 풍력 에너지 이런 걸 보면서도 이거는 국가가 구매해 주는 거잖아요. 네. 국가가 구매해 주면서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춰서 뭐 이렇게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업이 큰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건 올릭 내수 시장에서 국가 예산만 가지고 그거로 또 그 기업들에서 주가 부양을 시키고 거기서 자기네들 펀드 들어가서 개미 털기를 하고 아니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그리고 이걸 지켜보면서 브레이크도 못 걸고 네. 그러니까 실세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또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몰라요. 금융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으로 금융과 산업에 있어서의 이 아사리판이 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권은 반성해야 된다. 제가 오늘 점심에 아는 분들을 좀 만났는데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가에 이제 뭐 4차 추경까지 했습니다만, 네. 작년에 제가 예결위 간사할 때 금년에 본 예산이 530조. 네. 사상 초유의 슈퍼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을 들여다보고 과연 국민의 돈이 어떤 정치 세력으로 어떻게 합법화돼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봐라. 그래서 그 사업을 누가 주최해서 거기서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국민들이 많이 놀랄 거다. 물론 방대한 작업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가면 그 아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팀을 짜가지고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면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뭐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직을 가진 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고 취하고 있는 것인지 좀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진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네. 진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도저히 이걸 참을 수 없다. 음.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은 이걸 많이 지켜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의 예산을 이렇게 나라의 예산으로 국민을 먹여 살려야지 예. 자기 특정 정파를 먹여 살리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나라 예산이라는 거에 모든 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거에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거기서 그 접근을 하는데 무슨 코드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특정 정파 코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예. 그래서 저는 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사이다. 네.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사모펀드, 네. 응? 사모펀드, 응?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래서 사모펀드, 사회적 기업, 2차 전지에서 사사이다. 사사이. 그래서 축구 포메이션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예. 그리고 이거를 접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그들이 지금 뭐 민족 해방, 그들이 뭐 북한을 향한 정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 족보를 들고 있으면 예산에 접근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해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이 공고히 형성돼 있으면 네. 정말 어떤 환경이 와도 그런 이해관계가 아주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 타이가 네. 느슨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치 세력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파들이 모르는 좌파는 뭐 좌파랑 우파랑 다른 게 좌파는 그러니까 조직, 선전선동. 그러니까 이들이 문제는 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무능력해지냐면 정책이 빠져 있어요. 원래는 운동 조직이나 정치 네. 조직에서 정책, 조직, 선전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집권을 하고 있지 않은 세력은 정책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선전과 조직이 네. 그러니까 조직 강화 특위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이 정당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책 강화 특위. 한국 정치가 어느 순간부터 정책 강화라는 거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네. 정책 강화 해봐야 선거 승리에 무슨 필요가 있냐. 조직과 선전선동이지. 근데 이게 비대해지면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과 조직이 강화되면서 저질의 사람들이 예. 아주 그냥 이건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상당히 질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책통을 뽑다 보면 정책은 확실히 자기 주관이 있고 논리 구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정책통은 그렇게 저질의 사람이 꼬일 수가 없어요. 네. 정치판에. 그런데 특히 조직 강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누구나 다 한 표라는 평등하다라는 게 좋은 장점으로도 될 수 있지만 사기꾼도 한 표, 그리고 애국지사도 한 표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어내는 데서 온갖 일명 시정 잡배들이 다 모이고 시정 잡배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의 영업 능력만 있으면 되는. 네. 거기다가 그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선전선동은 몇몇 스피커나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예. 그 프레임에 맞춰서 떠들기만 하면 되는 예. 시정 잡배들을 너무 많이 끌어들였다는 거죠.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좌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뭐 민족해방 뭐 이런 세력들 그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 세력들이 국가 보조금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고 네. 우파 같은 경우에 뭐 정경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용돈 주면 사람들을 동원했었던 이런 식으로 한국 정치가 선전선동과 조직의 중심을 두고 선거를 중심으로 조직을 편성되고 정책을 등한시하다가 나라의 비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질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판에는 못 있겠다. 이러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이렇게 네.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근본이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네. 옳고 그른 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수를 가지고 인기투표죠. 손을 들어서 숫자를 세는 거기 때문에 그 최근에 그 추미애 장관 문제 때문에 네.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뭐 옳다 그르다 또 기다 맞다 아니다 뭐 연락했다 안 했다 저는 그걸 보고 그 내용 자체도 내용 자체지만 공직을 하시는 공직자가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전 잘못됐으면 사죄를 하고 책임을 지고 이해를 구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이해가 구해지면 계속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전 여기에 가장 핵심은 말이 바뀌고 거짓이 난무하다는 거에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유 작가님은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아들 문제 또 그 이후엔 또 더 나가서 저는 사실 굉장히 그거까지는 안 했어야 된다고 싶은데 딸의 뭐 비자 문제까지 뭐 별건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여야 다 진흙탕 속에서 국민들은 다 싫어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과를 왜 안 하냐라는 거에서 네. 사과를 하면 우상이 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그러니까 전 요새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번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거를 그동안 그냥 너무 건너뛰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조국이 됐건 뭐 추미애가 됐건 누가 됐건 결국 하나의 우상이란 말이죠. 네. 그 우상은 또 무오류적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의 북한 수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대 정치라는 건 이성의 정치해야 되고 합리성의 정치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인간 자체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쟤네들이랑 싸우고 이건 선악 대결이고 네. 정치를 무슨 권선징악의 구도로 네. 이건 우파도 좌파도 서로를 악으로 본단 말이죠. 예. 악으로 보고 어떤 일이 사안이 되면 그 사안에 대한 그래 이 사안은 졌다, 이 사안은 이겼다가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전선에 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오류가 있어도 진영 논리로 일명 조직 보위도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정치적 우상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 예. 그러고 이제 그 무오류성을 향한 프레임. 네. 이거는 근대 정치가 아니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있었던 이슈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우리나라 그 서해 어업 지도원 하던 네. 공무원 A 씨가 지금 북한에 네.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이 되고 또 그 시신이 불태워졌다라고 지금 보도가 돼서 네. 뭐 월북인이 아니니 뭐 이런 논란도 있고 하는데 국제사회부터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간단하게 우리나라 국민이 어쨌든 그렇게 차가운 바닷속에서 정말 헤매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이 되고 또 불태워진 그 시간 그 와중에 국가의 책무는 어디 갔느냐 한 것 같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저는요. 일단은 뭐 북한 최고 지도자가 2번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니냐. 네. 요새 시종일관 아까도 드린 말하고 똑같은 게 김정은이 뭔데? 최고 지도자가 2번 사과했으면 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공무원분하고 김정은의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목숨하고 김정은의 말 2마디하고의 값이 등가냐고요. 등가가 아니라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김정은의 그 사과가? 어이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또 어저께 서른 의원은 그럼 뭐 교전이라도 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교전했어야죠. 이건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얘기인데 격파했어야죠. 예. 군대가 뭐하러 있는 건데.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럼 국지전 같은 건 언제 하는 건데. 네. 아니 사람을 배로 질질질질 6시간을 끌고 다니면 그게 발견됐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죠. 예, 그렇죠. 저는 이걸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정찰 자원으로 이걸 다 지켜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는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게 근대 국가라면 네. 그런 의무가 있는 건데 저는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죠. 그 지금 그러면 뭐 교전이라도 했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심정은 네. 이게 어쨌든 굉장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커다란 일인데 네. 그거를 전쟁과 평화 프레임으로 다시 묶어놔가지고 네. 평화 쪽을 택해서 우리를 그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분들을 약간
그 호전적인 그런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옛날에 보면은 그 남북 문제 있을 때 전쟁과 평화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항상 전쟁 프레임이 졌거든요. 네. 예.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짧은 경험이지만 국가는 한 사람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네.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고, 이건 산술적이고 효율적인 문제가 아니라 책무, 국가의 의무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분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네. 또 뭐 우리나라도 뭐 난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일각에서는 왜 정치 방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도 하는데, 우리 작가님은 이 코로나 정국, 이 정부의 어떤 그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대응 태도, 또 투명한 어떤 그런 정보 공개,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코로나 관련돼서는 일단은 지금 뭐 프랑스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되냐, 검사 많이 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이 지금 확진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우리 이게 특징이 무증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대단히 어느 정도로 많이 퍼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관련돼서는 뭐 잘못 말하면 다 음모론밖에 안 되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 국가가 조사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표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표본인데 이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된 표본인가? 네. 그러니까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깜깜이 상태에서 네. 정부 입맛에 맞는 샘플을 계속 추출하고 있다고 봐요. 네. 이거는 그냥 그 한 행태 자체로 왜곡이다.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네. 지금 다 검사를 하면 정부에서 발표했던 확진자 그 퍼센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증상 없이 감염이 됐다가 항체도 생겼을 수 있고, 다시 뭐 항체가 생겼다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 검사를 적게 함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떤 집단을 놓고 전수조사를 하면 그것도 훨씬 많은 퍼센트의 확진자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뭔가 방역에 책임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의혹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언제까지 코로나가 제 1순위일 수 있는가? 네. 그게 우리가 이제 경제 문제, 많은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엔 코로나로 죽기 전에 파산해서 죽었다. 네. 이렇게 엄청난 고통인데, 이 고통과 이 코로나의 위협과 지금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고통 사이에 이게 등가성이 있는가? 네.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점점 안정화가 되는데, 결국은 확진자와 사망자 이제 확 한번 올라왔었다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경제적 희생,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희생,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못하는 이 불편함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 정도, 이 피해가 더 크다면 코로나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걸 이렇게 길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이 매년 뭐 독감이든 아니면 기저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과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의 숫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사망자 수를, 전 그분들 중에 코로나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그런 그 통계와 정보가 전달이 돼서 있는 현실을 놓고 그대로 봐야 좀 더 안심하고 대비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코로나 관련돼서 코로나 확진자 말고 또 하나 통계를 내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한 자살자들. 자살자. 코로나로 인한 자살자, 파산자, 네. 기타 등등의 숫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코로나만 보면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통계를 같이 보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행태에서 항상 제가 경악을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시야를 이렇게 좁혀버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예.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지지자였을 때부터 정대현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네. 문제 많다고. 네. 그런데 그것도 회계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봐야 될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나 그런 거에서 이렇게 시야를 좁혀보니까 이런 같은 사태를 다 방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원리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면 네.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입을 봉쇄하게 돼요. 네. 그러면 이걸 일명 이런 게 바로 그룹 띵킹, 집단사고, 네. 집단사고의 오류. 다른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최악의 결정을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명분론으로 코로나를 지금 명분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명분론으로 접근을 하고 이 코로나를 하나의 원리주의적인 지상의 과제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차량 시위도 금지하게 만드는 거.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대원칙이 집회 자유까지 침해를 하면서도 코로나 때문이면 이것도 막을 수 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 나라의 국가 이념이냐? 응? 세월호가 이 나라의 국가 이념이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가 이 나라의 국가 이념이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반드시 후유증을 크게 남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최악의 결론으로 이제 도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정치라는 거, 선출직이라는 거, 차선보다 최선을 바라면 좋은 거고, 또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건데, 네. 우리 유 작가님 말씀 들으면 그 결론이 지금은 최악의 결론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다른 모순적인 그런 사회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코로나 방역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을 더 크게 겪을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네. 현실은.